너네는 국민 아니야. 지금 지역별로 국민청원 올라가는 거 아세요? 지금 제일 타격받은 분들이 법인 투자자하고요. 네. 분양권 막 여러 개 막 해놓으신 네, 분들. 맞아요. 이거는요. 잘 수습을 하셔야 되는데. 법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 상황과 마찬가지로 약간 그 유예 기간이 있습니다. 이 종부세 재산세라는 게 6월 1일에 누가 소유하는가 기준으로 이제는 매겨지기 때문에 예. 내년 6월 1일까지는 일단 종부세에서 합산이 안 되기 때문에 내년부터 과세하기 때문에 6월 1일 전에 털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직 법이 개정될지 안 될지가 확실치 않아요. 근데 물론 180석이기 때문에 장담은 못하는 거지만 사실 너무 종부세가 센 감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4%로 보수적으로 생각하고 움직여야겠죠. 그리고 그렇게 치면 내년 6월 1일까지 털면 되는데 문제는 올해 안에 털면 그대로 그 양도세가 10%입니다. 또 내년 상반기에 털면 6월 1일 전에 털면 내년부터 20%로 양도세가 올라가기 때문에 20%예요. 그래서 그 양도세 비율에 따라서 언제쯤 팔지를 결정해서 파는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아직까지는 좀 제가 봤을 땐 분위기를 좀 눈치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법인 투자자 분들도 지금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눈치를 좀 보는 것 같은데 한 달 정도 지나면 법인 투자자분들이 이걸 매도할지 어떨지 제가 봤을 때 4% 된다고 보수적으로 보면 홀딩하고 가기는 힘들어요. 사실 4%나 보면서 홀딩하고 가기는 힘들기 때문에 매도 쪽으로 좀 물량이 나올 것 같고 그래서 법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들어가신 그런 단지나 이런 쪽에서는 매물이 저는 좀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매물들 위주로. 그래서 아까 실수요자를 얘기했던 것도 법인 투자자가 들어갔는데 실수요자가 받아주면 그 사람들은 쉽게 털고 나올 수 있을 거예요. 네. 근데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간 지역은 법인 투자자분들도 남들보다 먼저 헐값에 털지 않으면 털기 힘드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그럴 경우에 터는 거는 좀 많이 손해보는 것 같더라도 아예 초반에 많이 깎아서 매도를 해버리는 게 쉽게 털 수 있는 방법입니다. 뭐 100만 원, 200만 원 좀 세이브 하겠다고 괜히 간보다가는 진짜 아예 묶여버리시고 방법이 안 나올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법인 투자자분들 매물이 좀 나올 것 같다 일단은. 그리고 분양권 여러 개 있으셔서 중도금대출 안 나오는 분들도 지금 분위기 봤을 때는 만약에 내가 기축 그러니까 이미 지어진 아파트가 몇 채 있고 그 다음에 분양권 하나 이번에 받았는데 중도금대출 안 나온다. 그럼 봤을 때 선택하는 두 개예요. 이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분양권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기축 아파트를 팔아서 팔거나. 1주택자가 되거나. 그래서 1주택은 처분 조건 걸고 받으면 되니까 이 둘 중에 하나의 선택안인데 중심 지역은 지금 분양가가 이미 9억을 넘었기 때문에 계약금만 하더라도 9천만 원이에요. 그럼 이 9천만 원을 포기하느니 기존에 가지고 있던 것들을 좀 2, 3천만 원 금매로 처리하는 게 훨씬 나을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꼭 남한테 팔지 않더라도 더 오를 것 같으면 친척이나 가족한테 파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그럼 그런 거 취득세 감안하더라도 9천만 원 포기하는 것보다는 이 명의를 돌려서 취득세 내는 게 훨씬 더 세이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매물이 뭐 지인한테 가든 아니면 시장에 나오든 둘 중에 한 가지 방향으로 해서 아마 분양권이 나오는 거는 많이 없을 것 같아요. 계약금이 높았던 지역들은 그러니까 메인 지역들이겠죠. 중심 지역들. 근데 외곽은 지금 계약금이 뭐 3천만 원, 뭐 2천만 원은 없을 거예요. 아마 3천만 원, 4천만 원 이 정도 수준인데 4억짜리를 넘긴다 하더라도 취득세가 440만 원. 이 경우에도 이제 계약금이 훨씬 더 크기는 하죠. 이 경우에는 이제 좀 고민을 하겠죠. 양도세나 이런 거 감안해서 기존에 있는 기축들을 팔 것인지 아니면 이 계약금을 포기할 것인지. 근데 이 경우에도 생각을 해보면 기존 것들을 명의를 바꾸거나 팔거나 이럴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찌됐든 결론은 법인이 많이 들어간 지역에서는 매물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보유세 때문에. 그리고 분양권 투자를 하신 분들도 분양권 계약금을 포기하기 싫으면 결국 경중을 따질 텐데 그럴 때 기축을 명의를 변경하는 게 타격치가 적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지금 높다. 근데 문제는 이제 분양권이 여러 개 있으신 분, 분양권으로만 3, 4개 있으신 분들은 결국에는 계약 파기할 수밖에 없겠죠. 그건 방법이 없어요. 계약 파기밖에는. 그럼 계약 파기를 한다고 하면 그런 계약 파기했던 것들이 다시 미계약분으로 해서 쭉쭉 자녀 세대 물량 이런 식으로 다시 흘러나올 수가 있겠죠. 실수요자분들은 혹시 못 잡으신 지역이라면 그런 걸 잡는 것도 방법이 되실 수 있는데 메인 지역에서는 많이 안 나오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메인 지역은 여러 개씩 가지고 있으신 분들도 없어요. 계약금이 많기 때문에. 여러 개씩 가지고 있는 분들은 대부분 외곽 지역이 계약금이 높지 않은 지역을 그렇게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런 줍줍 같은 경우 만약에 실수요자라면은 그리고 청약당 처음을 그때 못했다면 그냥 한 가지 또 기회가 될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전반적으로 시장에 지금 투자자들의 매물이 조금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형국이다. 근데 그거를 수도권은 실수요자들이 받쳐주기 때문에 물건이 나와도 가격이 하락한다거나
이럴 가능성은 저는 상당히 적다고 본다라는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 정책은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잘 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정부가 딱 원하는 방향대로 처음에 나왔을 때는 야씨 이거 1주택자 무주택자도 갑자기 규제지역대에서 중도금대출 안 나오고 그러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이게 무슨 실수요자 보호야라고 했는데 그 사람들 다 풀어줬잖아요, 사실. 그쵸? 그래서 저는 진짜 실수요자 보호하고 투기 소유는 지금 저희 골머리 쌓고 있다는 그게 반증이에요. 사실 지금 막 그 기존에 계약했던 사람들도 중도금 대출 해주세요. 다주택자들도 이거 민원 올리고 있는데 그 민원을 보면서 오히려 국토교통부나 이런 데서는 샴페인 터트리지 않을까 싶어요. 야, 우리 드디어 이번에 정책 성공했구나. 라고 해서 진짜 저는 포상받지 않을까 싶거든요. 지금 지역별로 국민청원 올라가는 거 아세요? 지금 많은 청원들이 소급 적용이다. 이미 대출이 될 거라 생각하고 계약을 하고 했는데 아무리 내가 다주택자로서니 이거를 소급 적용해서 대출이 갑자기 안 나온다고 하면 나는 계약금을 날리는 소리 아니냐. 분양권 했을 때 이거 소급 적용이다라고 해서 민원을 많이 올리시는 걸로 알아요. 근데 어제 나왔던 보도 참고 자료에도 나왔지만 이 규제가요 이번에 새로이 적용된 게 아니에요. 과거에도 비규제 지역이었다 조정 지역으로 바뀐 곳들은요 똑같이 다주택자들 계약한 사람들 중도금대출 똑같이 못 받았어요. 과거에도. 이번이 새로운 게 아니라 계속 이렇게 적용해 왔던 거다라고 나왔고 실질적으로 저도 제가 이번에 입주한 아파트 들어갈 때 소급 적용식으로 받아서 대출을 많이 못 받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아마 후랭이 TV에 나와서도 저 작년에 2억 마련하느냐고 죽는 줄 알았어 이런 얘기 했었을 거예요. 그게 대출 규제가 소급처럼 들어와서 그렇게 했던 거거든요. 그러면 이미 풀어주려면 저 때부터 풀어줬어야죠. 그쵸? 근데 이미 저처럼 그게 소급처럼 적용이 돼서 이미 대출을 못 받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만 사람들이 많다고 해서 예외 규정을 주면 이건 그거대로 정부 정책의 신뢰성에 있어서 저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보거든요. 과거에 그렇게 그리고 분양권을 여러 개 하신 분들도 마치 이게 지금 신규제처럼 생각을 하시는데 과거에도 있었던 똑같은 규제인 거예요. 결국에는 이게 비규제 지역이라도 혹시 투기 걸리거나 조정 지역 걸리면 내가 이거 중도금 못 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거를 미리 예측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그거를 그냥 몰랐을 뿐이죠. 이미 있었던 건데. 그때 이거에 대해서 민원을 넣는다고 해서 과연 정부에서 이걸 오케이 해줄까? 과거에 이미 적용한 단지들이 있는데 그렇게 똑같이? 그거에 대해서 사실 좀 물음표고 정부 입장에서도 이게 어쨌든 투기 소유를 억제하기 위한 정책이잖아요. 그럼 기존에 계약한 것까지는 오케이 해줄게 라고 하면은 앞으로도 야 먼저 계약하면 오케이야. 일단 계약하고 보자. 뭐 규제 뜬다고 하면 이젠 계약이 더 많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규제 뜨기 전에 일단 계약하면 그건 소급 적용 안 하더라 라는 식으로 이게 패턴화 되는 거죠. 근데 정부 입장에서도 부담감이 있을 거예요. 이건 풀어주는 데 있어서. 그리고 무주택자나 실수요자들한테 있어서 야 기존에 투자한 애들 걔네들 그럼 다 풀어주면 걔네 이익은 다 가져가는 거잖아. 이게 무슨 규제야 라고 오히려 그 자기네 지지층한테 욕을 먹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풀어주는 거는 정부 입장에서 상당히 부담감이 있지 않나. 그래서 이거는 만약에 정말 우리가 위헌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제가 봤을 때 민원으로 해결할 부분이 아니라 국가 소송을 들어가야지 아마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민원 수준에서 우리가 해결하려고 한다면 저는 사실 정부에서 어느 정도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민원을 넣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개인적으로는. 그 수준은 저희가 결국 그래 프리미엄은 우리가 진짜 투기한 거니까 다주택으로서 주택 여러 개 가지지 말라고 했는데 여러 개 내가 가지려고 한 거니까 그래 프리미엄에 대해서는 내가 그럼 반납할게. 프리미엄 포기할게. 내가 계약하고 나서 오른 프리미엄은. 근데 그래도 계약금은 돌려줘야 되지 않냐? 사실 그거는 좀 계약금을 돌려줘야 된다 생각을 하거든요. 건설사 입장에서도 계약이 파기되면 그 계약 파기된 물건들 다시 분양해야 되잖아요. 어떤 방식을 통해서든. 그런 비용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 과정에서. 야 계약금은 다 돌려주고 분양은 다시 하라고 그러면 우리가 뭐 자선사업가냐라고 정부한테 얘기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계약금을 무조건 환불해줘라라고 얘기하는 것도 부담감이 있을 거라 보고 제가 정부 입장이라면 이 정도는 내가 조절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수준이 전매 지금 제한 걸린 데들 6개월 전매 제한이잖아요. 최소해도 비규제 지역도 6개월의 전매 제한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다주택자들 중에 계약한 분양권에 대해서는 아예 전매 제한 기간을 없애버리고 분양가 이하로 전매하는 거는 인정해주겠다라고 하면 실수요자분들은 못 받았던 것들 분양가 이하로 어쨌든 최소한 분양가로 전매할 수 있으니까 좋고 그리고 그렇게 전매함으로써 계약금은 돌려받는 거잖아요. 그 파는 다주택자분들도. 그렇게 하면 정부의 취지도 만족하고 우리도 계약금은 적어도 최소한 되돌려받는
그런 합리적인 수준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민원을 힘을 줘서 넣으려고 한다면 저는 이런 쪽으로 가야지 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협상이라는 게 나는 다 갖고 너는 하나도 인정 안 해줄 거야 라고 하는 거는 협상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정부에서는 계속 여러 개 다주택자 되지 말라고 몇 번이나 시그널을 줬던 거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금을 다 몰취하는 거는 저는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그러니까. 하고 그거는 너무 심한 거라 생각하고, 근데 그런 상황에서 또 계약금 몰취하는 것도 말도 안 되고 우리 그동안 오른 프리미엄도 우리가 다 먹을래 라고 하는 것도 사실 투자자들이 너무 과욕을 부리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래서 그 중간에서 어느 정도 타협을 해야지 민원 수준에서 끝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정부가 다주택자를 협상의 대상자로 과연 생각을 할지는 그쵸.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지금 정책 보면 너네는 국민 아니야. 그냥 적폐야. 너네는 법만 있으면 가뒀어. 가둬놨어 우리가. 그러니까 약간 그런 수준이라서 사실 협상을 해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사실 투자자 입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쨌든 기계약권에 대해서 정부의 어쨌든 영향력 하에서 계약을 이행시키지 못하게 된 상황에서 계약금은 최소한 보장을 해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 입장에서는 이 정도 수준에서 타협하는 게 좀 더 원활하게 손실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입장에서 조심스럽지만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오늘 날짜 기사를 보니까 주택임대사업자 예, 협회 예, 예, 뭐 뭐 개선한다고. 예. 그걸 이제 뭐 발기인 대회 하고 뭐 이런 걸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 이제 단체를 조성을 해서 뭔가 그쵸, 이제 예. 헌법 소원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뭐 그런 위헌 심판 맞아요, 청구도 예. 좀 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 소송이 된다면 진짜 날싸겠죠. 저도 사실 말은 이렇게 하지만 그냥 대출 해줬으면 좋겠어요. 대출 해줬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계약금 막 3천만 원짜리 3개 하고 이러신 분들 막 엄청 부자라서 그런 거 한 거 아니거든요. 주잖아요. 이미 비싼 것들이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개 중에 안 오른 것들 가서 이제 계약금 걸고 이렇게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대출 저는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게 계약의 실효성에 있어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고, 현실이 그렇지 않다 보니 저 입주할 때 민원을 넣었지만 금융위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금융위에서 얘기하는 건 대출은 심사가 들어가서 승인이 나기 전까지는 누구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부분이다. 네가 대출 규제가 안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심사가 들어갔을 때 대출이 나오리란 법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대출이 이렇게 한도가 줄어드는 거는 소급 적용이 아니다 라고 답변을 받았거든요. 제가 금융위에 민원을 넣었을 때. 근데 저뿐만 아니라 고덕 쪽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그때 민원 넣으신 분들도 똑같이 답변 받았어요. 대출이란 건 승인이 나봐야지 아는 거지 그전에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에 너는 대출이 안 나오더라도 이 집을 살 수 있는 돈을 마련해 놓고 이걸 했어야 돼. 이거는 소급 적용이 아니야 라고 답변을 똑같이 받았어요. 그분들도. 그래서 아마 이번에도 똑같은 식으로 민원 넣어봤자 응대가 올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제가 아까 진짜 이거를 이기려면 민원이 아니라 소송으로 들어가서 이겨야 되는 거고, 민원 수준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좀 수준을 낮춰야지만 아마 해결을 해줄 거다라는 쪽으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야, 역시 투표를 잘해야 되겠다. 네. 지금 아마 후회하고 계신 분들 있으시죠? 네, 있으시죠? 저희가 뽑은 겁니다. 우리 손으로 우리가 규제를 한 겁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정도. 네, 다음 달에 717 나올 겁니다. 그때 또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